저는 제 전공은 천연물 화학이라는 내용을 강의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화학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의미가 다가가는지 모르겠는데, 천연물이라고 하는 앞에 꼭지를 설명을 드리면 영어로 내추럴 프로덕트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뒤에 화학은 여러분이 익숙하신 케미스트리입니다. 저는 이제 화학자인데 천연물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천연물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천연이다,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차로 드시는 녹차도 천연물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빠가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도 천연물인 것 같기도 하고, 한약도 생각나고,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귀한 시간을 저는 이 천연물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적인 이유와, 그리고 여기서부터 신약 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고, 우리 인류에게 많은 약에 대한 힌트를 제공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짧은 시간 안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판서 크기를 최대한 키우려고는 하는데 맨 뒤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하지만 제가 말로 다 설명을 드리니까 잘 보이지 않아도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폐렴. 폐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폐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렴은 한자로 불화자를 2번 씁니다. 불을 한 번만 써도 너무 뜨거운데 불을 2번이나 쓰니까 너무 뜨겁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럼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폐는 렁이잖아요. 폐가 너무 뜨거운 증상을 폐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은 폐렴을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폐가 아주 뜨겁다라는 증상인 거죠. 폐렴이 걸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 증상이 있겠지만, 제가 아기가 5살인데 벌써 저번 달에 폐렴이 한번 걸렸었거든요.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초기의 증상이고 가장 큰 증상, 가장 괴로운 증상이 바로 기침입니다. 여러분, 기침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침을 낮추기 위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진해제를 처방받죠. 기침을 낮추는 약을 먹어야 된다고 서양의학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멈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기 위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침은 뭐에 대한 우리 몸의 반사작용이냐? 바로 폐에 뭉친, 폐에 쌓인 열을 제거하기 위한 반사작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관점에서는 기침을 억지로 억제하는 것이 폐렴을 더욱더 악화시킨다고 믿었습니다. 폐렴을 걸렸을 때는 만약에 여러분 병원 가시면 어떤 약을 처방받죠? 폐렴을 안 걸려봤나 봐. 한 번도 안 걸려봤나 봐. 제가 유의할 점이 있는데, 제가 웃음소리가 좀 특이합니다.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학생들한테 제 웃음소리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안 자는 것 같아. 너무 좋다. 네, 좋습니다. 네, 항생제를 씁니다. 항생제를 쓰죠. 항생제를 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항바이러스제를 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폐렴의 원인이 바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항생제를 처리해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여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폐렴을 치료하는 것이 서양의학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폐렴이라는 이유가 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계절적 변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주변의 환경 변화에서 이 폐렴이 발생하여 폐가 뜨거워졌을 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꼬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죠. 여름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집 앞에, 대문 앞에 음식 쓰레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주 더운 날 음식 쓰레기가 놓여져 있어요. 그럼 그 음식 쓰레기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막 생각하기도 싫죠. 파리랑 그 날파리 막 이런 게 막 쌓여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 쓰는 남편의 것입니다. 음식 쓰레기는 남편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음식 쓰레기 항상 버리는데 여름에 버릴 때가 되게 힘들어요. 파리와 날파리가 많이 많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더워졌다. 폐가 아주 뜨거워졌을 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꼬이면서 폐가 이제 뜨거워지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냈습니다. 어이구. 그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제 바라보는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다. 하지만 다르지만 현재 서양 의학과 그 동양 의학의 복합적인 관점을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럼 조금 더 갑니다. 제가 그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항상 연습은 많이 하는데 나아지진 않네요.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자, 여기에 있는 매미가 처음에는 땅속에 존재하죠. 그 땅속에 존재하는 매미가 처음에 약 1에서 3m짜리에 한 번 허물을 벗습니다. 그리고 5m에서 7m 사이에 한 번 더 허물을 벗습니다. 이 허물의 이 껍질 이름을 뭐라고 조상들은 불렸냐면 선태라고 불렀습니다. 선태는 매미가 벗은 그 매미의 허물 껍질인데 이것을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걸. 한 1000년, 1500년 전에는 그 앞에 교수님께서 너무 멋진 광유전학 그런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와 멋진 테크닉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조상들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친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유의 깊게 관찰했던 거죠. 어쨌든 선태는 이 매미가 허물을 벗은 것인데 이 매미의 상태를 우리 조상들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매미는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여름철에 매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시끄럽죠? 역시 아주 통찰력이 뛰어나십니다. 첫 번째, 시끄럽다. 또 낮에 더 시끄럽게 우나요? 밤에 더 시끄럽게 우나요? 낮에 더 시끄럽죠. 진짜 똑똑하시네. 낮에. 근데 요즘 매미는 좀 마탱이가 갔는지 밤에도 울어요. 근데 그건 아마도 이제 우리가 이 인류가 이렇게 발달되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아마 매미가 헷갈리는 걸 겁니다. 매미는 낮에만 웁니다, 옛날엔. 근데 바로 여러분이 발견하신 이 두 개의 명제가 바로 이 선태라고 부르는 이 한약재를 어떤 질병 치료에 쓸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첫 번째, 시끄럽다. 여러분 재밌게 학생들이랑 놀죠. MT 같은 데 가거나 수학여행 가서 노래도 많이 부르고 시끄럽게 재밌게 놀면은 다음날 어떠세요? 목소리가 목이 쉬어서 안 나오죠. 그럴 때 선태를 사용했습니다. 시끄럽게 막 울고. 두 번째, 애기들은 성장이 엄청 빠르죠. 팍팍팍. 그래서 저 혹시 주변에 조카들 있으면은 추석마다 보는데 너 언제 이렇게 컸어? 언제 이렇게 컸어? 할 만큼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장 속도가 큰데 바로 그 성장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침에 낮에는 힘이 없다가 밤만 되면은 시끄럽게 울고 잠 안 자려고 하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소아 야뇨증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때 바로 이 매미를 사용했습니다. 매미의 선태. 왜냐하면 낮에 울고 밤에는 잠자코 있는 이 증상을 활용해서 그렇게 낮과 밤이 바뀌어 있는 아이들한테 바로 이 선태라는 한약재를 사용했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시면 이게 말이 되나? 그냥 자연을 본 거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질병에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세포를 사용하거나 쥐를 사용한 실험을 하지 않는 이 과학적 증거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선태를 사용한 과학적 임상에는 벌써 1500년, 2000년 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죠. 이거는 참 제가 매번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누구냐면 호랑이입니다.
아, 뒤에 친구가 안 보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볼 수 있어서. 네, 호랑이입니다. 개미예요? 네, 호랑이에요. 우리 논란이 많네.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호랑이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교수님. 이렇게. 지금 시대에는 호랑이를 보려고 하면 우리 주변엔 찾아볼 수 없죠. 근데 우리가 호랑이를 보고 싶으면 동물원을 가는 수밖에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0년, 15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산에는 정말 뭐 호랑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그거를 활용한 전래동화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호랑이를 자주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호랑이가 여기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사실은 먹잇감을 먹으려고 하면 그 옛날에 산이 얼마나 이렇게 산이 이렇게 나무가 빼곡했겠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떠한 뭐 음식 딱 사냥할 게 딱 생기면 막 뛰어가서 잡았겠죠. 막 뛰어서 딱 잡으려고 했는데 자기 몸에 상처가 막 났을 거 아니야, 자기도. 막 그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호랑이가 갑자기 막 어떤 초록색 풀이 있는데 자꾸만 가서 갑자기 애교를 부리는 거야. 어떻게 애교를 부리냐면 평소에는 배를 내놓지도 않은 호랑이가 갑자기 여기에 들어 누워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놀고 있는 거야. 나는 처음 놀랐죠. 호랑이는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저 풀 위에만 가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노는 게. 근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1년이 되고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이 호랑이가 특정하게 생긴 풀 위에서만 저렇게 이렇게 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조상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풀이 이 호랑이가 겉에 가죽에 난 상처를 치유하는 물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라면서 상처 치유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힌트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마데카솔입니다. 여러분이 약국에서 사용하고 바라본 적이 있는 마데카솔, 센텔라 추출물이죠. 그래서 그렇게 영감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들만한가요? 들만한가? 호랑이가 논쟁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잘 넘어간 듯 합니다. 이렇듯 우리 조상들은 제가 뭐 동양으로만 좀 국한되었지만 동양을 더불어서 이렇게 서양에 있는 이 인류는 바로 이 자연으로부터 유래한 그러한 이제 어떤 식물이라든지 사실 식물을 벗어나는 거지만 그러한 많은 것들로부터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물질은 없는지 방법은 없는지를 많은 것들을 이제 연구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상추도 마찬가지예요. 상추 보면은 이렇게 또 이상하게 그리고 있는데 상추를 3개를 그린 겁니다. 상추는 그렇게 여러분이 부르시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상추는 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 그래서 3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상들이 상추 3대만 내 앞마당에 키워놔도 상추를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4인 가족이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안 믿겨요. 3개 키워봤자 금방금방 먹어버리고 채치울 것 같은데. 근데 당장 보이는 눈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추의 아주 빠른 성장 속도를 유추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상추를 키워놓고도 잠깐 잊어버리면 그새 또 무성하고 따먹고 거의 무한처럼 거의 이렇게 먹을 수 있죠. 방금 말씀드렸어요. 재생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 얘기는 우리 조상들이 그걸 보고 생각했던 게 재생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새살을 낳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새살을 낳을 때 어디 새살? 바로 위 점막 같은 것에 치유의 속도를 굉장히 올리는 데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추는 이 수면을 돕는 데도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 분들이 많이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향이 부산은 아니지만 부산에 왔을 때 참 즐겁게 이제 행복하게 지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회이기 때문인데 회 밑에다가 이렇게 상추를 깔아놓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 조상들은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회를 생기 있게끔 신선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복용하는 게 중요했는데 바로 그 밑에 상추를 깔아서 그 생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추 자체가 굉장히 재생 속도가 좋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굉장히 생기 있는 식물이라는 뜻에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추를 깔기도 하지만 깻잎도 깔죠. 사실 원래는 깻잎을 깐 건 아닙니다. 자소엽이라고 부르는 생약을 원래 깔았는데 자소엽은 깻잎과 비슷한데 뒷면을 뒤집으면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그 생약이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제 강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동물 그림을 안 그릴게요. 네, 수달이 있었어요. 수달은 이제 강에서 막 물고기를 막 먹죠. 어류를 먹는데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수달이 물고기만 먹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육지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왜 제가 수달이 풀을 뜯어먹는 건 처음 보네? 그래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알고 봤더니 바로 그 뜯어먹었던 풀이 뭐냐면 자소엽이라는 풀입니다. 자소엽은 생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는 그 천연물로 만들어진 소화제라고 있죠. 그래서 저걸 보고 저 자소엽을 이제 회에다 깔아서 이렇게 생기를 제공하는 신선하게 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렇게 다양한 천연 소재로부터 몇 가지 조금 흥미있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설명 드리려고 했고요. 이제 이 천연물은 여러분이 아시는 스토리로 넘어가면 1928년에 이제 플레밍 오면서 이제 그 스테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와 이제 푸른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이 개발됐다는 거는 여러분이 아주 많이 중학교 때 익숙하실 겁니다. 그게 저희의 학문에서는 가장 천연물 화학, 그 천연물로서 양리활성을 갖는 물질의 첫 개발이었던 거죠.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다 알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진 않고 저는 바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끌고자 합니다. 잘 조진해. 혹시 이 구조를 혹시 본 학생이 있을까요? 이거 맞추면 진짜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학생한테. 여기 안경 쓰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기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안경을, 글라스를 딱 끼고 있어요. 커피 사기가 아까우니까 얼른 답을 말해야겠다. 바로 알테미신이라는 이름입니다. 알테미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군요. 알테미신은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에 받았던 그 주제 화합물이 바로 이 화합물이죠. 이 알테미신은 이제 항원충 작용이 있어서 산소 라디칼을 체내에서 생성해서 이제 그 말라리아 원충을 죽이는 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분리해서 구조 규명하고 활성을 확인하셨던 과학자가 투유유라고 하는 중국 여성 과학자이죠. 중국 여성 과학자. 바로 저희가 천연물 화학을 하고 있는, 천연물 화학을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테미신인. 알테미신은 어디서 발견이 되었냐면 바로 개똥쑥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개똥쑥. 개똥쑥이라는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자생식물에서 이렇게 이 물질을 분리한 것인데 이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방금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의 잠을 안 재우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리고 동물들 사실 제가 그림 잘 그리는데 여러분 웃기게 하려고 그린 거예요. 농담입니다. 바로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중국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방대한 이제 문헌들이 많이 존재해요. 당연히 사람 숫자가 훨씬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고전 문헌을 보다가 이 투유유라는 여성 과학자가 1920년대에 의미 있는 문헌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 개똥쑥을 말라리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그 문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연구 방법은 뭐냐면 저 개똥쑥이라는 식물을 가져와서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이제 추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추출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리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화학 구조를 이제 규명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 개똥쑥으로부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항말라리아 활성을 갖는 듯한 그 고전의 문헌에 위배되는 결과만 얻게 되는 거예요. 개똥쑥으로 아무리 실험을 해도 어떠한 물질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연구를 10년, 20년, 30년을 진행해도 어떠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뭘 썼냐면 키나피라고 부르는 생약에 퀴닌타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클로로퀸이라고 부르는 약물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클로로퀸의 저항성을 갖는 말라리아가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약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야. 이게 왜 그럴까? 왜 개똥쑥에서 분명히 문헌에 많은 문헌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연구를 하다 보니 항말라리아 활성이 없어지지? 그래서 다시금 문헌을 다시 들어가서 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개똥쑥에 차가운 물에 추출을 해서 라는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연구의 배경은 식물을 추출해서 사용했을 때 물로 끓이는 게 기본입니다. 한약재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면 당연히 차가운 물에 담그는 것보다 라면도 끓여야 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물도 훨씬 더 뜨거운 물에다가 팔팔 끓어야 더욱더 거기로부터 많은 물질들이 추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보편적인 연구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그 연구 방법을 바꾸고 차가운 물에만 침치를 해서 이 물질을 성공적으로 뽑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구조를 해결하고 나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안경을 쓰고 있다고 제가 말한 이 엔도퍼옥사이드라고 부르는, 화학으로는 이렇게 부르는 부분인데 바로 저 부분이 이 개똥쑥을 뜨거운 물에 끓이면 이 부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이 얘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안경, 이 엔도퍼옥사이드 부분이 바로 산소 라디칼을 만들어서 말라리아 그 원충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대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파마코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양리단이라고 그러죠. 양리단. 그래서 약물의 스트럭처가 전체가 있지만 핵심적인 그 활성을 나타내는 핵심의 모이어티, 이걸 우리는 파마코포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훨씬 더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이 질문이 되게 많다고 하기도 하셨고 그런 말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마 제가 들을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이 부산이 주는 장점이 그 바다와 육지를 다 경험할 수 있고 낭만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죠. 그래서 뭐 부산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아까 이름 보니까 서울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앞에 그 계셨던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게 21년 정도의 역사를 됐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아마 초창기였겠죠. 1회나 5회 사이에 들었던 학생이 나중에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정말 여기에 멘토처럼 서서 이렇게 강의하는 자리 이런 게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경암교육재단은 아니었지만 제가 고향이 이제 충청북도 청주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이제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학생으로 앉아 있었었는데 참 인생의 궤도가 그때의 경험이 지금까지 이끌어서 이렇게 교수가 되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비록 짧지만 좀 어떻게 보면 형편이 없을 수 있는 거였지만 여러분한테 하나의 그 또 의미하는 부여받는 바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과학기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한 명의 역할이 좀 10,000명, 10,000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을 하실 수 있는 학생이 됐으면 너무 좋은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말 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조심히 잘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